공간은 힘이 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간에서 추재입니다. 자, 이번 주제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와 마찬가지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번에는 인문지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높아심에서 이 인문지리 파트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꼭 일부 자연지리 파트를 듣고 오셔야지만 선생님과 조금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왜 평창인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문지리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제가 지난 말미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약간 덧대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평창 동계올림픽은요, 아주 탁월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두 번째 파트에서 인문지리적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할 텐데요. 제가 인문지리를 언급할 때 핵심적으로 가져왔던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과거와 현재를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네트워크, 소통의 자리라는 거 여러분들 고민해 보신 적은 아마 적을 겁니다. 자, 제가 아주 오랜 고민 끝에 여러분들에게 이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이 영소고원 일대를 확실하게 인문지리적 교합점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발합니다. 인문지리 조건에서 제가 처음으로 주목했던 네트워크. 자, 여러분들 친구와 짝과 늘 소통하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도래가 되면 결국은 네트워크를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져본다면 제가 지금 언어로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메커니즘 또한 네트워크, 이 회로가 작동하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소통은 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영서고원이 바로 어떠한 네트워크를 지니는지 제가 첫 번째로 바람길의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중부지방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편서풍대에 위치해 있는 한반도의 특성상 연중 서풍 계열의 바람이 탁월하게 불어 들어옵니다. 자,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불어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바람이 랜덤처럼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층에서 높은 데서 움직이는 곳은 연중 탁월하게 가죠. 왜? 바람을 막아줄 만한 장막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계 주변, 이렇게 산지 주변을 내려오는 바람은요, 자, 우리가 길을 따라 이동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람도 나름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 일대의 넓은 평야대를 들어와서 여주, 원주, 횡성, 평창을 거쳐서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평창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바람이 쭉 들어올 때 마지막 길목 종점에 해당하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길이 연중 탁월하게 부는 곳에서는요, 이 바람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생활 경관도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항공사진으로 이 일대가 어떻게 바람으로 탁월할 수 있는지를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관령 항공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손꼽히는 풍속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자, 좁은 골짜기에 따라서 풍력 발전기가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위성 영상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태백산지 좁은 골짜기, 주변 1300고지에서 800고지로 낮아지는 골짜기다 보니까 공기가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바람골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위성으로 살펴보시면요, 여주, 원주, 횡성, 대관령으로 이어지는 이 낮은 중부 바람골을 따라서 꾸준하게 바람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대규모로 이렇게 넓은 골짜기가 발달하게 되고요. 자, 이런 골짜기에 멋들어진 고랭지 고원이 펼쳐지다 보니까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살펴보셨습니까? 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바람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탁월하게 부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와 관련된 경관적 요소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분이 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항공
사진을 전문으로 찍으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옛날에 이렇게 한번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대관령 일대를 지날 때는 늘 긴장하게 되신다고 해요. 이 모터 패러글라이더에 의지해서 사진을 찍으시는데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난기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바람이 세니까 역시나 풍력 발전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이런 멋진 설경 주변 이 일대에서는 동계올림픽의 알파인 경기 역시 치러지게 된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바람이 이렇게 좋은 곳에 제가 가끔은요 학급의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갑니다. 자, 가면 이렇게 바람개비를 돌고 있는 바람개비를 잡아서 사진을 찍는 미션도 주기도 하고요. 자기들도 모르게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이런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진도 찍어서 저에게 제출을 합니다.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것 자체로도 아이들은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멋진 해방감을 느끼는 자유로움을 사진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늘상 아이들을 이곳으로 데려가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제가 의미부여 네트워크를 가고 있습니다. 관동대로 옛길을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9가지 간선도로 중에 우리가 유명했던 간선도로 특히 이 한양과 이 동부지방, 영동지방을 잇는 핵심 도로가 바로 관동대로가 됩니다. 자, 잠깐 살펴볼까요? 한양부터 양평, 원주, 횡성, 평창, 강릉, 삼척을 거쳐서 밑에 평해라는 지역, 오늘날 울진에 해당합니다. 지역까지 쭉 연결되는 관동대로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관동대로는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관동별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송강 정철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단원 김홍도의 금강사군첩이라는 화첩이 있습니다. 정조 임금의 명을 받고 출발한 거거든요. 이 모든 길이 관동대로를 따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강릉 지역이 배출했던 한국 여성의 표상이라고 불리는 신사임당, 그분께서 당시 어린 율곡을 데리고 친정길을 거닐었던, 친정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그런 역사적인 경관도 이 관동대로 속에 남아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친구에 하나 그림 하나 살펴보가죠. 단원 선생께서 남기신 대관령이라는 진경산수합니다. 당시 겸재 정선 선생과 함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실제 경관을 화폭에 담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즉 아까 말씀드렸던 풍력 발전기가 있는 바로 분수계에 앉으셔서 그림을 그려내신 거예요. 자, 이 멀리 경포대 호수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실제로 비슷하자면 오늘날 제가 찍은 사진과도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포인트, 제가 사진 찍은 포인트가 뭐죠? 바로 단원 선생께서 직접 관동대로를 여행하다가 그림을 남기신 곳이 되겠네요. 자,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 공간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온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근대화 시절로 넘어가서 영동고속도로에 관련된 네트워크 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아까 제시했던 관동대로는 고스란히 놓고요. 여기에다가 영동고속도로, 1970년대 개통한 영동고속도로를 입혀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천, 호법, 여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오늘날과 관동대로가 거의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요, 바람이든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근대화가 되었던 상대적으로 낮은 길목을 따라 이동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인천은 인구가 많은 광역시, 호법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곳, 여주는요, 중부 내륙의 넓은 평야대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빼고는 나머지는 옛날 관동대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대략 일치한다는 흥미로운 포인트를 읽어내시고요. 자, 이 영동고속도로 때문에 이런 젖소를 사육을 해가지고요. 특히 이 평창 지역의 고랭 지역의 특징입니다. 자, 습도 조건이 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젖소 사육해서 낙농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풍토와는 어울리진 않지만 양을 들여서 경관적으로 장소 마케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알프스타라는 표현도 가지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고랭지, 고위 평탄면을 이용해서 고랭지 농업도 가능합니다. 즉
여름철이 서늘하기 때문에 이 서늘한 기후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배추를 재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배추 재배에서 빠르게 고속도로를 통해서 대소비지로 출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네트워크의 축으로서 영동고속도로를 바라봤을 때도 역시나 이 평창이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고속철도도 한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고속철도 정말 빠르죠. 최고 시속이 보통 300 이상을 우리가 내고 있는 고속철도인데요. 자, 이 기존의 루트에다가 다시 한번 고속도로를 입혀보겠습니다. 고속철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속철도를 입혀보죠. 공항과 고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우, 정말 그렇군요. 예. 자, 고속철도라고 하더라도 물론 고속철도니까 속도를 빠르게 내기 위해서요. 이 구간에 대략 100여 개의 교량과 터널을 뚫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땅자리에서 이 길목이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심의 종착지에 바로 평창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간을 빠르게 압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압축했을까요? 과거에 여러분들 혹시 청량리에서 해돋이 열차 타보셨습니까? 부모님하고? 네, 그 열차를 타고 쭉 가시게 되면 대략 6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 강릉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고속철도를 이용하시게 되면요, 불과 1시간 30분이면은 평창 강릉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혁명이고요. 시간 거리를 불과 4분의 1로 단축을 하는 그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그런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네트워크의 축으로서, 교통의 축으로서, 소통의 축으로서의 평창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선생님이요, 이건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공간에서 의미를 부여한 거죠.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평창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까 정리하시고요. 이 평창 주변에는 강릉 알펜시아, 정선 알파인 같은 경기장과 같이 네트워크 소통을 하면서 이번 올림픽을 치러내게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축으로 봤으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비교 지역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자, 전색을 한번 살펴보죠. 봤더니 이 영서구원 지역과 상당히 맥락적으로 비슷한 지역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허리를 자른 북위 38도,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하게 될 인도입니다. 인도 북위 18도에 있는 지역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먼저 이 영서고원 일대입니다. 자, 이 대관령 일대를 포함해 가지고 강릉과 소통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고원지대에서 인근의 해안 지역과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죠. 자,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멀리 데칸고원이라는 곳이 있죠. 이 데칸고원에서도요, 뭄바이와 푸네라는 도시가 서로 대관령과 강릉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씩 키워드를 제시해 드릴게요. 자, 두 지역 모두 경동지형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동지형, 먼저 우리나라 영서고원은요, 신생대 때 땅이 들어 올려지면서 벌어지면서 이게 땅이 벌어지면서 들어 올려진 거죠. 경동지형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자, 이 인도 쪽은요, 특히나 이 인도판이 쭉 밀려오면서 유라시아판과 부딪히죠. 그때 이 어마어마하게 큰 히말라야 산지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히말라야 산지를 만든 것도 모자라서 순차적으로 밀려오는 힘에 의해서 인도 서쪽에 서고추 산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서고추 산지 바로 안쪽에 푸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 다 모두 형성 원인은 같지는 않지만 고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네트워크 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서의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린 인도는요, 이 푸네라는 곳이 데칸고원 일대를 아울러서 뭄바이라는 아주 중요한 항구로 도달하게 되는 핵심 거점 지역이 됩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네트워크의 축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해발 600과 800고지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위도가 높기 때문에요, 온대 기후인데 고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추운 냉대의 느낌이 좀 나는 기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인간이 밀집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입니다. 하지만요, 인도는요 18도죠. 북위, 그러니까 준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대기후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에 좋은 조건이 역설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지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두 지역 모두 자, 몬순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북동기류 혹은 이제 여러분 서풍 계열의 바람들이 서로 교합되는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골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람이 빠릅니다. 이런 네 가지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게 흥미로운 지리적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의미를 부여해볼까요? 800고지에서는요, 고원, 고랭지 농업, 하지만 춥기 때문에 소도시. 자, 이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아열대지만 고원이기 때문에 온화하다. 그래서 IT 산업이 발달하고 대도시가 입지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또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내용적 요소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주안점 뒀던 거는 뭐죠? 고위평탄면의 지형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북동기류에 따른 다설의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중부지방 네트워크의 입문 조건을 제가 살을 입혔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뭐죠? 그렇죠. 지형 조건, 기후 조건 같은 자연 조건을 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입문 조건에 살을 붙이게 되면 우리가 그냥 평창에서 열리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올림픽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두 가지 파트에서 자연과 인문을 모두 다뤘습니다. 자, 제가 했던 얘기 마지막 공간에 대한 감수성 꼭 좀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힘찬 응원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지금도 땀을 흘리고 있을 선수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파이팅을 멋지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2018년 동계올림픽 하면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자, 저는 다음에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2018년 동계올림픽 그분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파이팅!